관광 휴양도시 여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문재인 정부 전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이셨던 강기정 강사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직자 아카데미 특별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강기정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총무과장 한광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우리 여수시 공직자 아카데미 특별 강의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 주신 강기정 전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님을 30만 시민과 함께 환영드립니다. 정무수석님의 양력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님께서는 우리 여수와 지근거리인 고흥에서 출생하시어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를 수료하시고 제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과 2018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으로 재직하셨으며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주요 수상 내역으로 2013년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 2014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5년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등 여러 분야의 수상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강기정의 목욕탕 이야기 1, 2, 법 만드는 이야기, 지구 생각 등 다수 저서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이며 5년 연속 1,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자체로서 국제해양관광도시 트렌드를 새롭게 이끌고 있는 권오봉 시장님께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나은 여수 100년의 새로운 미래 발전을 위해서 호남의 관문, 연결, 미래라는 주제로 열강을 해주실 강기정 정무수석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신 강기정 수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환영드립니다. 저는 시장님 인사 말씀도 있고 그러신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없습니다. 거리가 머니까 마스크 한번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벗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아무튼 점심 식사 이후에 바로 졸릴 건데 이렇게 방역 수칙 지켜서 99분 우리 공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장님하고는 2000년 초에 청와대에서 이렇게 청와대에서 그때 COP28로 뵙게 되고 오늘 잠깐 차 한잔 나눴습니다만은 어제 저도 늦게 COP28에 대해서 정부 결정 정용 장관의 그 성명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오래됐는데 COP28에 대해서 우리 남중권의 여러 대표들이 저를 만나 뵙고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또 제가 실제로 이 2015년에 맺어졌던 파리협정, 그 파리협정을 그 국회에 비준할 곳 특별법이 그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고 이럴 때 저는 독일 베를린에 머물고 있었어요. 제가 2016년에 이제 국회의원 3선을 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를 그냥 공천을 탈락을 시키더라고요. 강기정 같은 사람은 너무 친문재인이고 운동권이고 3번씩이나 해먹었고 젊은 나이에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하다가 베를린으로 이제 베를린 대학으로 가 머물고 있을 때 이 관련된 그 법안을 국회 통과시킬 때 마침 제 밑에 있었던 보좌관들이 다른 국회의원들 보좌관을 하고 있어서 이제 파리협정 과정에 이제 국회 통과 과정에 제가 좀 도움도 줬고 또 이제 COP28도 마침 그러자 저러자 우리 시장님도 청와대도 방문해 주셨고 또 그때 마침 제 밑에 있는 비서관 아니지만은 다른 시민사회 비서관 쪽에 있는 나중에 수석이 됐습니다마는 그분도 직접 같이 협조 조하고 그리고 마침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COP28에 대해서 의지가 엄청 셌어요. 한번 하자. 대한민국에서 하자. 그랬는데 이것이 어제 이제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밤에는 사실은 저도 정신이 없다가 아침에 도대체 왜 이랬을까? 이거 참 큰일 났다. 이걸 그동안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던 수년 동안 노력해왔던 제가 그 우리 시장님을 청와대에서 뵀을 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대표님들을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할 때도 진주에 와서 남중권 그 NGO 대표들도 뵙고 추진위원들도 뵙고 또 뭐 그 뒤로도 여러 번 이 문제를 제가 직접 뭐 제 소관 아니지만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여를 했는데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좀 암담하더라고요. 제가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이제 역할이 보통 정무수석의 역할이 국회나 당하고 대통령의 메신저 이런 역할로 이제 우리는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청와대란 것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비서실장 중심으로 한 50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그 직원 중에는 늘공도 있고 어공도 있는 뭐 절반 저 같은 경우 어공이죠. 아시죠? 어공은 뭐 다 아실 거라고 보고 그 비서실장 중심으로 수석 한 10여 명 그다음에 비서관들 한 50명 그리고 행정관들 한 500명 이렇게 구성된 것이 이제 청와대 전부인데 대한민국은 이제 하도 대통령 중심제고 뭐 대통령 권력이 그냥 전부인 어찌 보면 문제가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이 권력 정치 구조이다 보니까 한 500명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매우 이 그립이 세지요. 이제 결정도 부처에서 자꾸 결정을 안 해요. 자꾸 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자꾸 청와대 행정관은 어떤 생각을 할까? 비서관은 어떤 생각을 할까? 수석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제 이걸 쳐다봐지게 되고 이것이 문제인 거죠. 한편으로는 어쩔 때는 문제, 어쩔 때는 또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결심하면 어떤 일이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이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이제 청와대 대통령의 뜻을 국회나 의회의 메신저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무비서관이 있어서 그런 역할을 맡기고 정무수석 밑에 자치발전비서관이라 그래서 지자체하고 소통 통로도 또 이 정무수석 소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지방을 갈 때 경제 투어를 할 때 이럴 때 대부분 이제 정무수석이 그 기획안을 만들거나 대통령을 모시고 그 지방을 그 돌거나 경제 투어를 하거나 이런데 그래 제가 1년 8개월 동안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제일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을 모시고 지방을 가는 겁니다. 우리 전남은 이제 블루 이코노미라 그래서 이제 저 무안도청에서 김영록 지사가 주최하는 곳에 대통령을 모시고 갔죠. 제가 청와대를 막 들어간 2019년 어느 날 2월경이었을 겁니다. 부산에서 부산 스마트시티라는 주제로 부산이 하겠다. 그래서 오거돈 시장이 있을 때 이제 부산을 간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부산시장을 갔는데요. 이렇게 양탄자 깔려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옛날에 그 철 동아줄도 꼬고 그 해양 관련 그 공장이었어요.
2월인가 3월 달이었는데 무릎 담요를 하고 행사를 했으니까 날씨가 싸늘했죠. 그 횡한 공장에, 그러니까 한때는 그 공장이 잘 나간 공장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다 이제 철수되고 횡한 빈 공장에 대통령 행사를 한 거예요. 그 공장이 이제 쇠퇴한 공장이죠. 그 앞에는 프랭카드가 여기는 지금 뭐라고 써져 있는데 여수 특별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거기는 뭐라고 써 있냐?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추운 자리에 대통령을 모셔놓고 무릎 담요를 하면서 당시에 부산시에 준비한 것이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이에요. 오거돈 시장이 뭐 요즘엔 잘못돼서 이제 감옥에 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권 시장님도 또 저도 키가 짝달만 하지만은 오거돈 시장은 제 어깨밖에 안 돼요. 이거 비하 아닙니다. 비하는 아니고. 그런데 이 양반이 어찌나 추진력이 있는 양반이라서 연세도 되지고 그랬는데 아주 어디서 그런 뒷심이 난가 모를 정도로 막 이제 나쁘게 말하면 함부로 해요. 막 대통령한테 함부로 하고 막 그냥 함부로 얘기하고 자기 주의 주장을 함부로 펼치고 보통 대통령이 한 15분 안팎의 연설을 하시고 지자체장들이 이제 도지사 시장들이 한 7분 안팎에 하시고 같이 수행한 장관들이 또 뭐 이렇게 몇 말씀 하시고 이런 건데 그날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막 침튀기 가면서 막 연설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앉아 계시고 우리는 추워서 무릎 담요 하고 있는데 근데 부산 대개조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게 참 제가 광주 출신이 광주에서 정치를 하고 호남 정치인이다 보니까 속으로 야 부산 진짜 영남 다 해먹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막 나온 거예요. 부산 여기 찔쭉하잖아요. 부산이 쫙 여기 쫙 끝터리가 있고 한 10몇 킬로를 지하로 뚫어보겠다는 거예요. 철도를 걸리작거리니까 동네. 지금 부산이 이미 고속도로를 지하로 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시내를 관통하는 것을 건널목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하로 뚫겠다는 거예요. 그때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아는 가덕 신공항. 공항을 가덕 신공항이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12조냐 28조냐 하지만은 공항을 하나를 크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하고 좀 다르게 대구공항이 통합공항이 이전공항이 한 8조에서 10조 되는 군이 의성의 통합공항을 만들겠다. 이것도 이제 영남이 2개의 관문공항이 생기는데 그때 이 가덕 신공항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오늘 생각해 보니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COP가 아니라 저 등록 박람회 이 엑스포 세계 엑스포를 처음으로 그러니까 인증 박람회 말고 등록 박람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2030년에 하지 않습니까? 향후에 이것이 지금 제 있을 때 국무회의에 의결도 되고 대한민국이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돼 있는 이 결의를 그때 한 거예요. 야, 제가 속으로 그 자리에서 이제 국무회의가 우리 헌정사상 지방국무 6.25 때 빼고는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지방에서 열렸어요. 부산에서 작년 8월인데 작년 몇 월이었습니까? 저 신남방 특별총회가 열렸는데 작년 8월이 아니라 그전 12월인가요? 2019년 연말인가요? 그때 이제 신남방 10개 나라의 그 대통령 총리를 초대해서 부산에서 신남방 특별총회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극단적으로 청와대 신남방 비서관을 신설할 정도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요즘에 문제되는 뭐 이런데 저런데 임기 초반 전반기 때 신남방 10개 나라를 다 돈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그리고 그 나라를 10개 나라를 부산으로 초대해서 특별 또 회의도 열고 그때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이것을 알고 미국의 트럼프 선거 있기 전에 지금 바이든하고 선거 있기 전에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신남방 10개 나라를 부산으로 불렀는데
트럼프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나도 불러야지 하고 인도하고 조코이 대통령이랑 두루두루 이제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응하질 않았어요. 트럼프 너, 이 새끼 내가 너희 나라 뭐하러 간다냐? 너 우리 동남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미국 너희들 우리를 어떻게 했는데 안 간다. 안 가보러 응하질 않았어요. 트럼프는 그때 이제 그 신남방의 10개 나라를 불러서 자기의 국내 선거에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거부를 했죠. 이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 엄청 공을 들여서 신남방 특별총회를 하는데 대통령이 이러신 거예요.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신남방 특별총회를 좀 띄울 수 있냐, 이렇게 국민들한테 관심 없잖아요. 뭐 잘 모르잖아요. 특히 신남방 하면 어디를 말한 건지. 우리는 미국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좀 나간다면 중국 정도, 일본 정도. 우리의 국제 외교 관계가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미국, 지금 야당에서는 우리가 중국하고 G2에 미국 중국하고 교류하려고 해도요, 왜 너희들은 중국하고 가깝냐,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바로 공격이 들어와요. 왜 미국하고 좀 멀어지냐. 그거에 아니라 우리는 중국과 미국을 다 국익의 관점에서 거래를 하고 국제관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야당에서는 여당을 공격할 때 너희들 왜 미국하고 멀어지고 중국하고 가깝냐, 너 그 친중 정부냐, 그럼 반미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대통령이 어떻게 이 신남방 정책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그때 총선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좀 부업을 시켜볼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국무회의를 부산에서 한번 하십시다 그래요. 제가 그럽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부산에서 했는데 그 국무회의 자리에 이제 저 말석에 이제 시장님을 앉히시잖아요. 쭉 국무원을 앉고 그 시장을 앉으신데, 국무회의가 방망이가 다 두드러지고 마지막 순간에 시장 오거돈 씨한테 마이크를 드렸더니 뭐 과기부에는 뭘 해주세요, 뭘 못 해주세요, 몽땅 단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COP 지금 이야기와 연관된 그 부산 엑스포 추진이에요. 그때 한 4조 정도를 의결한 것 같은데 그 부산 엑스포가 영향을 어떻게 미쳤을까. 이 COP 부산 엑스포는 알다시피 한 5천만 명이 모여드는 그런 엑스포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엑스포를 대한민국이 해봤지만은 등록 엑스포, 파리 에펠탑이 만들어진 최초의 엑스포, 이걸 대한민국이 해본 적은 없는데 2030년에 부산에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택시를 타고 저녁에 이제 제가 다음 날 행사도 있어서 저는 이제 대통령을 따라 안 가고 머물러 있으면서 부산 민심도 더 듣는다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 택시로 움직였는데, 택시 기사님한테 제가 부산은 좋겠어, 2030년까지 완전히 먹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님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를 했더니 그런 일도 있다요, 이제 그랬는데. 그런 부산 엑스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가 어제 탈탄소 2050년 제로, 탄소 제로 발표를 했잖아요. 로드맵 발표를. 그러면서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40%를 탄소를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크게 이제 목표치를 발표를 하고. 그런데 산업부나 우리 경제 주체들은 이게 엄청 부담인 거예요. 못 받겠다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는 40%, 2030년까지 40%를 줄이고 50년까지 제로로 만드는 이 목표치는 국제사회에서는요, 야 한국 뭐 하고 있냐 너희들, 아직도 미개국가 석탄이나 떼고 있냐.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질책을 하죠. 우리 목표치에 대해서 어제 발표했던 2030년까지 40% 줄이겠고 50년까지 제로로,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라는 이 목표치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를 엄청 비난을, 뭐 비난이라 할까? 그냥 야 그거 겨우 대한민국 너그 뭐 나라 좋은 나라라고 국제사회에서 BTS도 나오고 뭡니까 저 여러 가지 문화 강국이라고 하는데 겨우 그 정도야? 그런데 우리 정말 경제 주체나 산업 주체들은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탄소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여수만 하더라도 기업체가 한 2만 5천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탄소 제로 에너지를 공급할 거냐, 쉽게 말해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할 거냐, 그 다음에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산업 시설을 어떻게 재배치를 할 거냐 등등 엄청난 고민이죠. 이 경제 주체들이 부담해야 할 문제는 엄청난 주체인데 이 문제를 여전히 우리 산업부나 우리 경제 주체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COP28을 열게 되면 우리 정부에서 이걸 선언해 줘야 돼요. 어떤 목표,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진전되고 세련된 목표치를 선언해 줘야 되는데 이거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원인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UAE하고 어떤 경제적 빅딜이 있었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그런 저런 것 때문에 COP28이 이제 어제 우리 정용 장관이 보도자를 통해서 사실상 우리 정부가 추진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냈는데, 자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남중권에 우리 시장님 11개 12개입니까? 12개 시구는 어떻게 할 거냐. 또 그 중심에 있는 여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내일 서울 가면 이 일을 제가 쭉 상당히 깊게 했기 때문에 저도 청와대 쪽이나 부처 쪽에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해볼 겁니다만은 오늘 들은 이야기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정심 때 사실은 그 관계로 몇 분들을 좀 뵀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주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세게 여수시의회도 입장도 좀 내고 도의회도 입장도 내고 여수 제가 아까 주철현 의원 그 김혜재 의원하고 다 통화를 했는데 들렸다가 국정감사라고 가시더라고. 앙님은 제가 좀 뵐라고 했는데 정치인들은요 입으로 먹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세게 내질러야 됩니다. 공직자들은 그래도 행정의 주체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쉽게 정치적 표현도 할 수도 없고 또 실현 가능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은 정치인들은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 내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라는 것은 저도 뭐 대통령 모시고 옆에서 있어 봤지만은 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이제 세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게 할 거냐. COP 33 그러니까 앞으로 33이면 몇 년 남았습니까? 이것 무조건 남중권 특히 여수를 중심으로 남중권 해야 된다. 이것은 못을 받고 이건 기본이고 이것 가지고 뭐 되냐 안 되니 이건 뭐 부담스럽습니다. 뭐 정부가 그러면 야 그거 부담스러우면 너 그 정부가 뭐냐 그 악을 써야 되고 첫째 그것 말고 이제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뭘 요구할 건가가 이 주체들이 빨리 만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놓고 우리가 뭐 비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물건 깎듯이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센 요구 최대치 요구를 해놓고 정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주체들도 조금 다운시킬 수 있는 여지를 좀 두면서 COP28에 대한 정말 그동안 준비한 시도민 또 그 주체들 또 우리 여수 공직자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일을 좀 해야 된다. 뭘까? 저도 뭐 그런 것 여러 가지 좀 그게 뭘까? 어떤 분은 부산 엑스포 2030년에 열리는 엑스포와 엑스포를 우리 여수 쪽하고 함께 치르자. 이 등록 박람회를 왜 부산에 올인하냐 함께 치르자 이런 주장을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수가 사실상 글로벌 뭐 관광도시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300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보니까 7,800만으로 좀 줄어들었긴 했던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그 올림픽 그 뭡니까 체육관 중심으로 마이스 산업을 어렵게 승인을 했어요. 제가 그 일을 맡았는데 박원순 시장 돌아가기 전에 계속 진짜 이 마이스 산업을 꼭 서울에다 해야 되겠습니까? 고향 일산에 킨텍스에 있는데 이런 건 좀 지방으로 분산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서울을 이렇게 이 지옥의 도시로 만들려고 합니까? 왜 서울로 합니까? 그래서 계속 그 동의를 안 해줬어요. 그 에타 동의도 기재부에 나온 것도 청와대 좀 이렇게 의논을 더 하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오케이를 해서 좋다 그러면 고향 일산 쪽은
그 컨벤션 쪽으로, 그다음에 이쪽 서울 강남 이쪽은 이제 뭐 예를 들면 호텔 뭐랍니까 그 묵는 쪽으로 좀 이렇게 분산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왜 서울에 그렇게 마이스 산업이 때려가야 되는 거냐? 우리가 제주도는 오케이. 왜 여수는 안 되는 거냐? 우선 교통이 불편하다. 전라선도 안 돼, KTX도 안 들어있지, 공항도 국제공항이 안 돼 있지. 이게 불편해요. 접근성.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연결. 첫 번째 주제인 관문이자 연결. 관문이란 것은 들락날락하는 곳 아닙니까? 보통 공항을 뜻하는 것인데 관문, 연결. 연결은 KTX나 우리 전라선은 이제 그 철도계획망에 올해 이제 발표돼서 했는데 이게 어느 세월에 될지 대도 뭐 저 익산부터 터덜거리고 올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연결과 관문이 그런 거에 속한데 그래서 그런저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여수를 국제기구를 제대로 좀 해보는 쪽으로 기구를 유치해본 쪽으로 딜을 좀 정부하고 좀 협상을 해보자 이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은 어떤 가장 그 추진 주체들이 현명하게 고민해서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세게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세게 요구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내임덕이 없는 정부가 최초로 지금 태어나냐 마냐 이러고 있잖아요. 과거 정부 기억해 보시면 전부 정권 말기 가면요. 우리 자리에 계신 분도 공직자인데 공직자분들이 그냥 뭐 지서라 개야 짓냐 시간은 가고 정권은 끝나간데 다음 정부 들어오면 뭐 잘해보지 다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것이 뭐 인지상정 이해되는 측면도 좀 있고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만 지금 어떻든 뭐 차곡차곡 마지막 그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이 일을 놓지 않는 정부다 이렇게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제가 2019년 1월 8일 날 청와대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2019년 1월이라면 어떤 때냐면 우리 정부의 지지율이 남북관계 등으로 해서 엄청나게 막 70% 지지율이 오를 때였어요. 일기 이제 우리 비서진 임종석 실장을 중심으로 팀을 짰잖아요. 우리 정부가 이제 이게 바뀌면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2기 팀이 누구냐가 이제 우리 팀이었는데 준비된 팀이 사실 처음부터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 뭐라 합니까? 이제 청와대는 하도 힘드니까 한 3번은 바뀌어야 된다. 3팀, 1팀, 2팀, 3팀 정도 돼야지 5년 임기가 끝난다. 이렇게 이제 보통 공식처럼 돼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그 개투를 누가 할 거냐가 이제 우리 팀인 거죠. 노영민 그 당시에 중국 대사를 하고 있던 이것이 이제 처음부터 결정이 됐는데 갑자기 70% 지지율을 얻던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확 내려앉아서 2019년 1월 달 되면 우리가 청와대를 들어갈 쯤에는 한 30% 40% 지금보다 조금 위에서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지지율이 7, 80% 막 남북 정상회담이다 뭐다 적폐청산이다 하면서 있다가 훅 떨어지니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훅 떨어지니까 우리 문재인을 지키겠다는 사람들 주위에는 이거 뭐야? 야 빨리 얹어. 선수 교체 빨리 얹어.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도 청문회는 없지만은 검증을 아주 빡세게 합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수석급들은 장관급처럼 이렇게 그 검증 보고서를 세게 만드는데요. 민정수석실에서 제가 12월 24일 날 그때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방송 생계형 방송을 했는데 24일 날 7시경에 방송을 마치고 막 서울서 지하철 탈라는데 청와대 우리 저 조국 수석이 그때 민정수석을 할 때예요. 이제 우리 동기여서 강 수석 뭐 정무수석 좀 해달라는데 어때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할 일도 없었고 이러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때는 한참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안 좋을 때고
뭔가를 좀 이렇게 반전에, 보통 반전은 이제 인사 교체로 많이 하잖아요. 반전 얘기가 있어서 그럽시다 그랬더니 그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저녁에 제가 전화가, 토요일 날 저녁까지 보내주는 그 응답서 Q&A를 다 해달라는 거예요. 서류도 붙이. 그것도 혼자 하라는 거예요. 누구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착관으로 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혼자 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은 이 칠 것이 많고 또 서류를 구비해야 할 것이 많고, 그것도 토요일 날 다 내놓으란 거예요. 요즘에 전산이야 이제 마트에 가도 이제 다 되잖아요. 그 주민등록 뭐 등본 이런 거. 죽으라고 24시간을 곱하겠는데 토요일을 못하고 일요일 날 했어요. 진짜 24시간 동안 친 거지요. 묻고 답하고, 강기정 너 옛날 애인 누구였어? 이건 좀 재미로 하는 이야기인데, 애인 누구였어부터,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을 시킬 때요, 지금 윤석열 총장 입만 열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제가 윤석열 총장은, 지금 후보는 거짓말쟁이다,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윤석열 총장을 시키려면 인사수석이 먼저 만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수석은 대통령이 원체 잘 아니까, 강기정 하면 저놈은 어떤 놈이다, 어떤 데 건조가 있고 어떤 데 성질이 더럽고 어떤 데 열받아서 확 받고, 이걸 대통령이 잘 알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장관이나 이제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결정을 하기 전에 인사수석이 만납니다. 윤석열 총장을 불러서 어느 어디에서 밖에서 윤 총장 하실랍니까? 그럼 하겠다 그러면 그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공수처는요, 검사들이 너무 기소 독점권이 심하고 막 나쁘고 어쩌니까 공수처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기소 독점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이요, 검사들이 대한민국 검사만 전부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들은 어쩌고 저쩌고, 경찰 조사받지 검찰 조사받아야지, 이 범죄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대통령 입장에서 권력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겠다,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 이거 문재인 하면 딱 공수처 수사권 조정인데, 이걸 물어서 윤석열 총장이 오케이 했다는 전제하에 총장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자리에서 총장이 될 사람이 전 생각이 좀 틀린데요, 대통령 생각하고 좀 틀려요, 저는 공수처가 있으면 좋겠으나 반대합니다, 이러면 총장 절대 안 됩니다. 이 인사수석이 다 기록해놓고 윤석열 총장 관련된 기록이 다 있는데 공표를 못하지요. 이건 기록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알지요. 입만 열면 가짜, 정직하지 못한. 그래 저는 윤석열 총장 후보가 뭐 야당 후보다 뭐다를 떠나서 정직했으면 좋겠다. 제가 텔레비에 나가서 맨날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정직하지 않다. 그 자료가 공개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내질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다시 보통 이제 수석급들도 검증을 하면 한 3주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장관들은 한 2달 검증을 하고, 그래도 문제예요. 그래도 국회 청문회 하면 그 사람의 뭐 어쨌다 저쨌다 해서 탈락된 후보도 있고, 왜냐하면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생활, 개인 사생활은 많이 탐문도 하고, 경찰들 그 민정수석실 수사관들을 막 탐문도 하고 소위 듣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다 알겠습니까? 사람 뭐 숨겨놓은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들통나면 또 인사검증이 부실했다 어쨌다 하는데, 저는 한 1주 좀 더 걸려서, 이제 우리는 급하니까 막 해서 이제 빠른 속도로 해서 했는데, 제 검증 보고서를 이제 조국 수석이 나중에 저한테 해준 이야기인데 가지고 이제 대통령한테 갔다는 거예요. 민정수석이 이제 검증 보고서를 들고 인사수석하고 갑니다. 대통령한테. 강기정이라는 사람 검증했고 왔습니다. 이제 근데 검증 보고서가 저도 이제 제 걸 본 적이 없고 그런데 이 한
포인트가 한 14포인트 정도 될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문서 작성 우리 여러분도 다 아시니까 얼마나 큽니까? 근데 부정적인 단어는 빨강색으로 넣고 긍정적인 단어는 파란색을 넣어요. 근데 강기정 검증 보고서를 보니까 이것이 몇 시뻘건 거예요. 이것이 국회의원하고 멱살 잡고 싸운 것 없는가, 누구하고 해서 벌금을 안 받았는가, 4대강 예산 날치기 한 걸 저지하다가 벌금 500만.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님 안 되겠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 시켰다가는 야당하고 대화는 커니 국회도 문전에도 못 들어가겠어요. 안 되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이건 이제 조국 수석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 그래서 내가 조국 수석을 때려 죽이려다가 대목은 웃자고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님이 가만히 듣다가 그냥 갑시다. 내가 강기정 잘하는 놈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당대표를 할 때 했어요. 민주당. 그때 이제 제가 정책위 의장을 했어요. 제가 정책위 의장을 했다니까 다들처럼 무식한 놈이 무슨 정책위 운동권 데모나 좀 한 이렇게 다들 갖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상당히 국회에 있을 때부터 정책 쪽은 좀 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책에 박다 안 박다를 떠나서 당에서 정책위 의장을 그동안에는 프레임을 잘못 가져온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이 정책위 의장, 장관 출신, 우리 시장님도 이제 그쪽 출신이지만 많이 알아야지 정책위 의장을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정당의 정책위 의장 내지는 정당의 대표들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걸 뽑아서 우선순위를 배치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제가 이제 정책위 의장을 하고 우리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비서실장을 했어요. 당대표. 그다음에 지금 충청도 양승조 지사가 이제 사무총장을 했는데 주로 이제 그 당대표하고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당대표니까. 그때 문재인 당대표가 가만히 강기정이를 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것이 겉모습하고는 전혀 다르더란 거예요. 일 솜씨가,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조국 수석한테 갈등의 현장에 있어 보지 않는 사람, 갈등의 현장에서 일을 처리해 보지 않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명언을 이제 조국 수석한테 하면서, 조국 너야 강남 좌파로 책이나 읽었던 놈 아니냐,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그냥 제가 웃자고 가로 속에, 야 조국 너는 네가 알아? 내가 서울대 교수면 교수고 먹물이지, 응? 산전수전 바닥에서 기어봐라. 너는 모르는 놈이다. 강기정은 내가 잘 아는데 조국 너하고는 틀려야. 너는 그쪽에 밝은지 모르겠다만 조국은 그 뻘밭을 긴 놈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갑시다. 정무석 갑시다. 라고 해서 제가 정무석이 됐어요. 그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저는 이 과정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누구누구 표, 여기 앞에 불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건 이제 보이는가 모르는데 1월 달에 뭔 자리인지 모르는데, 여기가 이제 순서가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소통수석, 여기 이제 조국수석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시민사회 수석이 있는데, 그 정무수석이 참 좋은 것이, 제가 4년 전에 광주시장을 도전에 떨어진 거에 참 잘했다고 싶은 것이, 그때 시장하고 있었으면 이런 좋은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이 국정 전반을 그래도 겉으로라도 쭉 볼 수 있는 것이 정무수석 자리에, 얘가 그 약방의 감초처럼 오란 데도 없지만은 어디든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곳이 딱 정무수석 자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자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그 오란 데는 없어도 가도 대통령도 누구도 얘기 저지 못한 자리가 정무수석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제 비서실장이야 당연하고, 이건 이제 저희들이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갈등의 현장에 서보지 않는 사람은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 이것이 대통령이 저한테 이제 정무수석을 맡기면서 조국 수석한테 했던 이야기라고 나중에 민정수석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매일 아침 대통령은 출근을 9시에 땡 하면 그 관저에서 걸어 내려오면 뭐 3분, 차로 오면 뭐 1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오시자마자 첫 자리가 티타임 자리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물론 원탁인데 여기는 대통령 직무실 옆에 자리 사각 테이블이고, 그 대통령 직무실에 있는 원탁 테이블인데 이 정도, 여기다가 한두 명 더 오죠. 앉아서 매일 9시 10분부터 아무 거 없이 그냥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대통령도 하고 싶은 이야기,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 거기 비서실장도 그냥, 아니 강수석 왜 얼굴이 아니 뭐 강수석 어제 나경원하고 한판 했던데 왜 그랬어요? 뭐 이런 대화. 대통령이 어제 광주 다녀오셨던데 광주 시민들이 대통령 얼굴이 좀 창백하다 그런데 좀 어떻게 좀 분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내일 모레 여수에 무슨 뭐 엑스포가 있는데 거기를 꼭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대화로 1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엔 재밌잖아요. 마음대로 하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뭐 누가 제지한 사람은 주제 마음대로지, 뭐 보고서가 있을까, 주제가 있을까,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천안을 한번 대통령을 모시고 다녀왔는데, 제 앞에 이제 정심 때 제 앞에 있는 대통령 앞에는 이제 상공회의소 회장이 앉아 있고, 충남 제 앞에는 외투기업인데 외국인 투자기업인데 그 부회장님이 앉아 계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시장님도 그런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면 짜여진 각본으로 탁 점심 먹고 밥자리 끝날 쯤에 건의사항이라고 돌아가면서 짜여진 각본으로 하나만 소리 뻔히 하시잖아요. 그냥 전달하면 될 건데 마이크 잡고 다음은 뭐 지역의 여수 상공회 회장님이 우리 시장님, 우리 권 시장님한테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또 매우 경청한 듯 다음은 누가 대통령님께 한 말씀을. 근데 그거 다 각본에 짜여져 있잖아요. 누가 뭔 말을 할지까지도. 그럼 그걸 듣고 이제 옆에 장관이 또 한마디 하고. 근데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안절부절 못해요. 아니나 다를까 식사 시간이 끝나버려. 발언도 준비된 발언인데 원래대로 한다면 이제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 부회장님한테, 부회장이 이제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줘보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 애투기업 대만의 그 기업 투자기업인데 부회장님이시죠. 회장님은 대만 사람이고. 이걸 제가 이제 받아 넣었어요. 알겠습니다. 이걸 뭐 제가 대통령한테 보고 드리든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리고 헤어졌어요. 다음 날 이제 이 티타임이 열려요. 아니 대통령이 어제 그 말씀이 길으셔가지고 이 양반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옆에 이제 비서관 중에 그 대통령 딱 옆에 붙어 있는 신지연 그 여성 비서관이 있어요. 그가 이제 문고리죠. 말하자면 대통령을 만나려면 비서실장이고 수석이고 어떤 사람도 그 비서관이긴 하지만은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여기가 오버하면 이제 박근혜 그 문고리 3인방이 나온 거고. 이제 그런데 아니 말씀을 짧게 해서 그분들도 이야기도 좀 듣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회장은 하고 싶어서 대통령한테 한 말씀 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애우고 쓰고 문구 고치고 했을 건데 그걸 그 시간 이걸 잘못해서 발언을 못해서 애가 달궈서 밥도 못 먹고 말이에요. 숟가락도 들었다 놨다 한데 왜 대통령이 그게 뭡니까 그래. 아니 외국인 투자기업이 3천억 투자를 4천억 투자를 하는데 그날이 그 전날이 삼성이 5천억 그 삼성 반도체 투자하는데 대통령이 투자 협약서 쓰러 간 날이에요. 아니 삼성도 갔는데 외국인 투자를 4천억인데 내가 이제 그랬죠. 아니 대통령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봅시다. 뭐 이러고 이제 있는데 그해 이제 11월에 그 에이펙 칠레인가 거기서 에이펙이 열리기 위해서 못 가게 됐어요. 그래 이제 시간이 엄청 지났는데 에이펙이 이제 못 가게 돼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제가 그러죠. 티타임에 대통령 저 오늘 대전 좀 천안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뭔 일이요? 그랬더니 여차에 있어서 그때 한 내가 말했습니까? 그 보고 안 드렸습니까? 뭐 그 MEMC라는 MEMC 그 기업인데 거기 그 투자 협약하는데
거기를 기재부 장관이 가기로 했는데 저도 좀 다녀올랍니다. 같이 데리고 기재부 장관 모시고 그랬더니 그때가 이제 에이펙이 안 가시기로 했어 대통령이. 그러면 제가 갑시다. 갑자기 난리가 나버렸어. 이제 갑자기 이제 가게 되면 예를 들면 기재부 장관 아니 산업부 장관이 원래는 가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가시면 이제 그 부총리 기재부 장관도 붙고 산업부 장관 또 뭐 장관들이 몇 분이 더 가실 거 아닙니까? 그 MEMC는 외투기업 최초로 우리 대통령이 가셨는데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그 부회장님은 지금도 저한테 이제 명절 때 사과 한 박스 보면서 이걸로 어째 은혜를 갚아도 됩니까? 그래서 아이고 안 잊어먹으면 다행이요 이러고 이제 지금도 그런 얘기를 그러면 수석들이나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살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이 막 복잡해져서 계속 김경주 지사, 이재명 지사, 박원순 시장이 막 재난지원금을 줍시다, 전부 줍시다, 좀만 줍시다, 뭐 70% 줍시다, 막 계속 할 때 이런 보고를 하는 창구는 이제 자치발전비서관, 정무수석, 대통령 이렇게 이제 이 통로로 처음엔 대통령이 잘 안 들어. 이제 지방 업무는 사실은 지자체에서 하니까 보고가 잘 안 되고 너무 많으니까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아침에 티타임 앉으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수석들이나 비서실장 수석이 한 13명 되는데 요 티타임에 들어간 수석은 한 서너 명밖에 안 됩니다. 모든 수석이 들어간 건 아니고 다른 수석들이 이제 야 들어가기 전에 강 수석 오늘은 1시간 이게 너무 길어 좀 빨리 끝내고 우리 할 일 해야지. 내가 점심 때 약속 있어 빨리 일 처리해 놓고. 왜냐하면 9시 10분에 하면 10시 한 10분에 끝나면 내려와서 일 처리 좀 하고 점심 약속해야 돼 이제 수석들이 비서실장. 그러면 들어갈 때 나를 이제 강수석 오늘은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있어. 오늘 참게요. 근데 그게 됩니까? 하다 보면 또 나오면 이제 또 수석들이 눈치 막 조싸면서 네이저 쏴가면서 문제는 그런 판이 열렸을 때 국정의 최고 책임 제가 1년 8개월을 지나고 도대체 강기정 너 뭐 했냐라고 물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국정 최고 책임자와 함께 보고 듣고 느끼고 때로는 결단하고 야 제가 청와대 1년 8개월 있을 때 물론 제가 결심할 수 없는 대부분 대통령 결심이죠. 우리는 비서일 뿐이니까. 그런데 내가 제안하고 악을 쓰고 막 합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거 좋습니다 연구하고 막 머리에 쥐나게 막 하고 이렇게 해서 된 일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걸 강기정표 정책이다 또는 사업이다라고 제 스스로 자부하고 그건 그 구성원들은 아니까 그건 강기정이 악을 써서 그건 된 거야. 이건 대통령도 알고 구성원도 알고. 제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재난지원금 문제도 사실은 그랬어요. 제가 홍남기 부총리하고 엄청 이 문제는 가지고 많이 진짜 주의 주장을 폈거든요. 청와대에서 이제 당정청 3인이 모이는 자리가 일요일 저녁 6시부터 총리공관에서 당에서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책실장, 정부에서는 총리, 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9명이서 그 매주 일요일 저녁 6시부터 이제 총리공관에 앉아서 콩이야 파치야 갈등이 있는 국정 과제를 이제 거기서 조율하는 그런 걸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하고 박근혜 MB 때는 없고 다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어요. 요즘 최근에 지난주에 발표한 거 보니까 혹시 대선에 오해가 있을 것 같다. 정책 중립에 위반될 것 같다 해서 그 당정청 총리공관 회의를 당분간 중지를 해버렸더만요. 대선까지는. 근데 거기에서 아무튼 막 조율돼요.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 거냐 등등 예민한 문제, 갈등이 부처 간의 갈등이 있는 것, 청와대와 정부, 청와대와 당,
갈등이 있는 이런 걸 거기서 조율한대. 그런 데서 이제 명확한 자기 생각, 강기정표 생각을 정립해서 관철시켜야 돼요. 왜? 대통령은 저에게 강기정 너 정무수석으로서 칼을 쥐어줄 테니까 칼을 휘둘러라 그런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국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우리 시장님을 포함해서 공직자들에게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칼을 휘두르십시오. 칼을 줬어요. 지금 다. 칼을 쥐어줬는데 칼을 휘두르지 않는, 이 좋은 칼입니다. 이것은 좋은 칼을 휘두르지 않는 공직자는 무능한 공직자예요. 엎드려서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공직자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면서 주로 이제 행안부하고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기재부하고 많이 만나고, 저는 또 이제 그 원래 복지부 쪽하고 관계를 많이, 복지부하고 세 군데하고 주로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복지부하고 질병청하고 세 군데 정도하고 제가 이제 공직자들하고 주로 많이 만나는데, 장관님들도 그쪽에 많이 만나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청와대 얘기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할 수, 이것이 정당하게 가는데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청와대 쪽 눈치 보지 말고 합시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제가 늘 그런 역할을 해요. 내가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책임 사실 못 주는 거 많죠. 대통령이 결심하면 어떻게 제가 책임집니까? 대통령 뜻을 어기고 아닙니다 하고 악을 써요? 그건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부처에서 합시다. 공직자들이 한 30년 보통 이제 재직을 하신다고 전제하면, 그 공직자 나의 표 정책을 하나쯤은 만들어 놓고 공직을 퇴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단언컨대 국회의원 12년 동안 제가 강기정표 정책이 뭐였냐, 뭐 지자체에서는 많은 부담도 되고 그러려고 했지만은 기초노령연금법하고 장기요양보험법을 제가 2006년 초선 때 만들어냈어요. 제가 팔남의 막내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어찌하다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가 저하고만 살자고. 제가 데모하다가 민주화운동하다가 한 4년 감옥생활하다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막내 찾아서 어머니 그러면 저랑 삽시다 그래서 살다가 이제 정이 들어서 결혼해서도 계속 같이 산 거예요. 코딱지만한 방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둘이 살다, 셋 살다가 애 낳고 넷 살다가 다섯 이제 살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요. 정책 이야기입니다. 법 이야기인데,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그 유명한 뭐 고시 패스하고 장관한 사람이 법을 만든 게 아니라 저처럼 무식한 사람도 의지가 분명한 사람이 법을 만듭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맨날 형제들이, 저 형님 누나 조카들이 와서 어머니한테 용돈 10만 원 주면 봉투 주잖아요. 명절 때. 제가 어떻게 하다 제사도 제가 집에서 모시게 됐는데,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계시니까 맨날 봉투 하나 주면 어머니가 오메 우리 둘째 이렇게 봉투를 주냐, 뭐 셋째 아이고 이놈아 며느리야 고맙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 왜 어머니는 저 막내 며느리는 왜 뭐라고 안 해요? 좋다 안 해요? 내가 거기는 당연하지. 그래. 뭐가 당연하단 말이요. 그걸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아니 왜 자식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주지? 아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애들 자녀들 키워서 인재 양성했지, 나라 지켰지, 부모들이 경제 건설했지, 이런 어른들 노인네들 우리 부모들을 도대체 왜 이걸 자식들한테 다 떠넘기냐 이거야. 늙어서 내일 모레 죽기 직전에 할 일 없이 이제 비행기도 한번 안 타보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자식, 이런 자식들이 우리 부모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모지. 그래서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유시민 장관 복지부 장관 할 때 제가 복지 간사를 할 때 이걸 만들자. 그래서 기초노령연금법을 처음에 2007년에 그때 뭐 기억하시려고 하는데 7월부터 줄 때는 82,000원인가 4,000원부터 줬어요. 70세부터. 그러다가 지금 이제 뭐 재정이, 그때 기재부, 그때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예산처입니다. 그때는 예산처 장관이랑 나라 망합니다. 안 되는 이 복지비가 이렇게 야급수적으로 가는데 무슨 뚱딴이 같은, 이건 지금 기초노령연금입니까? 막 난리였어. 내가 그래서 그때 무슨 소리요? 나라는 나도 지키고 우리 다 같이. 근데 분명히 이걸 줘놓으면 자식 용돈이
부모한테 갈 돈이 우리가 다른 소비로 돌릴 거예요. 우리들이, 젊은 자녀들이. 또 하나가 이제 장기요양보험법이 지금은 솔직히 부모 모신 것 때문에 가정부가 없잖아요. 지금 1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10년 더, 한 15년 전만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어머니를 누가 모실 거냐, 아버지를 누가 모실 거냐. 날 안 그래요, 진짜. 지금 없잖아요. 우리가 보험금 뭐 한 5,000원에서 10,000원 지금 요양보험금 내니까 이제 내고 정부에서 우리 돈입니다만은 지금은 부모 솔직히 요양보호사,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지금 한편으로 또 다른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 없기 전에는 부모를 누가 모실 건가? 세상이 두 쪽 나도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 국회의원들이나 또 국회의원들 만나면 이런 자리 뭐 해달라고 하면 야 국회의원들 쓸데없는 짓거리 그만하고 자기 표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4년 하든 뭐 8년 하든 10년을 하든 자기 표 정책 하나쯤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여순 우리 여순 특별법 같은 오늘이 이제 그 추모제도 아까 시장님도 다녀오시고 시장님도 아까 잠깐 말씀이 그 이순신 광장에서 이 여순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82학번입니다만은 우리 대학 다닐 때 여순 사건 하면요. 이건 빨갱이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야기예요. 폭동이고 반란이고 4.3만 하더라도 이것은 좌익들의 반란이지 무슨 이거 뭐 양민학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떳떳이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이제 뭐 앞으로 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보상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시장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감회가 진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홀단신 여기서 추모제 위령제 지내고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왔지 청와대에서 보니까 아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행정관이 2명 왔더라고. 근데 아까 말했지만 공식 기념 추모제는 아니더라도 행정관 보내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 정도는 우리 시민사회 수석 정도를 보냈어야 한다고 봐요. 특히 오늘이 COP28이 어떤 의미에서 여수에서는 무산되는 이 남중권에서는 무산된 날이면 이 정도 되면 매우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야 설령 어제까지 그 행정관 두 분이 가기로 행정관이 마침 내 후배들이어서 아까 이제 우연히 만났어요. 왔다고 호텔에서 갔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라도 아니다 이건 바꿔야 된다. 이건 지금 이 정도 가서 안 된다. 수석급이 가서 시장님도 좀 뵙고 지역사회에 좀 간담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기도 좀 듣고 이런 것이 청와대지 무슨 추모제 행정관 제가 만약 정무석에 있었으면 이건 내가 내일 아침 티타임에 이건 뭐 표현이 이상한데 난리 날 일입니다. 이건 대통령 이거 누가 판단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큰일 날 이런 청와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뭐 그랬어요 사실은. 오늘 내가 행정관 둘이가 이건 대통령님을 잘못 보좌하는 거다. 비서들이 어디 지금 특별법 만들고 처음으로 열리는 여수의 이 추모제에 COP28로 지금 뭐 다 그런지 어쩐지 나만 지금 흥분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뭐 COP28 같은 소린가 그런가는 모르겠으나 저는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그런 자리에 이 정도 되면 수석급이 내려와서 좀 두루두루 좀 듣고 아 그럽니까 어쩝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봅시다. 말이라도 이렇게 가야지 무슨 뭐 추모제 뭐 공식이 안 되니까 총리나 뭐 장관이나 대통령이 오시기는 쉽지 않을 문제일 수 있고 저는 그래서 공직자가 30년 이제 마치는 정도 되면 공직자 사명이 걸린 뭐뭐표 정책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강기정표 아까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기여양부 저는 어디나 이건 물론 제 돈 아니고 국가 돈입니다만 자랑을 칩니다. 저는 이걸 너무 제가 국회의원 12년 때 월급 받아 먹으면서 욕도 먹고 강기정 저 싸움꾼 저놈의 새끼 저 폭력 의원 막 난리를 펴요. 제 홈페이지 가보면 뻔히 알잖아요. 저 열받으면 막 야당 그냥 엎어치게 해불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이것만큼은 제가 강기정 표라고 어디든지 자랑을 합니다. 유명희 통상본부장 있잖아요.
이 양반의 남편은 사실은 대구의 그 야당 국회의원이에요. 누군가 지금 갑자기 잊어버렸네. 대통령은요, 이 양반을 야당 국회의원의 부인인 유명희 통상교섭, 지금 퇴직했습니다만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안 쳐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이 그래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장관으로 안 쳐요. 이 양반이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청와대 이렇게 티타임을 이렇게 아까 아침에 하는데 갑자기 우리는 생각도 못 했는데 어디입니까? 이번에 어디에 도전했죠?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장관을 국제기구 WTO 사무총장으로 추진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WHO는 그 돌아가신 그분이 사무총장을 했고 UN 사무총장 반기문을 했고 사실은 WTO 사무총장이 엄청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위치가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의 부인 어떤 의미에서 이제 좋게 생각하면 근데 거기를 WHO 총장으로 추진하자는 거예요. 티타임에서 아침에 우리는 이제 생각도 못했는데 대통령이 어디서 이제 생각을 갖고 와서 어쩌냐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유명희 총장을 WHO 사무총장으로 한번 당선시켜 봅시다 그래. 솔직히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그 자리에 김현종 수석이 있었어요. 김현종 수석이라고 말 더듬고 그 막 있지 않습니까? 또 한미 FTA 그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 거기도 생각을 안 해봤던 상태예요. 이제 그 양반이 대통령이 툭 던지면 그 양반이 리액션을 해줘야 될 참인데 다 머리만 긋고 있어.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합시다. 그러니까 열심히 뛰었는데 안 되긴 했어요. 우리가 양보를 해서. 유명희표 정책이 뭐였는가 이제 이거 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뭘 했는가를 찾아보면 될 거고 이명박표 뭐 4대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자로서 어떤 표 나는 진짜 30년 공직 뭐 내가 여러 가지 했어. 내 팀장이 뭐라고 해서 했고 우리 위에 뭐 국장님 과장님이 또 시장님이 시켜서 뭘 했고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진짜 내 공직 30년에 이것만큼은 내가 누구한테도 내 표다. 홍길동 표다. 나는 이거 하나를 만들어야 한다고. 오늘 여기 99분의 우리 공직자분이 계시니까 무리한 욕을 요즘은 팀플레이로 하니까 이제 팀으로 간다고 전제하고 그건 내가 했어. 순천 정원 박람회를 하셨던 분이 이기정이라는 사람이 과장님이 하셨어. 운 좋게 이분이 순천 박람회를 이기정 과장님이 하셨더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독일의 어디 정원, 중국의 어디 정원을 다니면서 운 좋게 그 양반은 딱 자기가 순천 정원 박람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기정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 물론 여수에 있을 겁니다. 저는 모르는데 그런 표가 있을 겁니다. 여수 박람회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셨으려고 하는데 저는 무슨 표 정책을 만드는 나 홍길동 이것을 꼭 뭐 이거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갔어요. 제가 2018년 3월에 500만 광역 경제권 그 시작은 관문과 연결 교통이다. 그래서 메가시티 공약을 제가 내걸고 광주시장을 했는데 그때 똑같이 김경수 지사가 그 공약을 걸었어요. 사실은 제가 먼저 했고 김경수가 나중에 했는데 지난 4년 동안 김경수 지사는 계속 이걸 부산, 울산, 경남을 엮으면서 드디어 그때 이제 제가 초광역 메가시티라는 제 했는데 엊그저께 세종시에서 17개 시도지사 불러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균형 정책은 초광역 협력 사업이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어서 다음 정부예요. 균형 발전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 정책은 세종시 옮기고 무슨 뭐 그 공기업 옮기고 공공기업 옮기고 혁신도시 만드는 거 이거였다면 단언컨대 이재명표 균형 발전 정책은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망하니까. 지금 뭐 여수는 망할 일이 없지만 고흥 이런 다 망하게 돼 있으면 소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놔둬서는 서울공화국 되고 망합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이 서울, 저 부동산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몰려드는데. 그러니 안 망하게 하는 방법은 초강력 메가시티로 하자. 이것이 이제 언제입니까? 그 20일 날 엊그저께 세종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던 거고,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가 됐든 뭐 누가 야당이 누가 됐든 여기도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광역과 기초, 기초와 기초, 또 광역 기초 기초, 또는 광역과 광역이 협업하지 않으면, 아니 협업하면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초광역 협력 사업으로 전체적인 균형 정책이 갈 거다. 이건 또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 뭐 생각이기도 하고 앞으로 갈 거다. 이건 그냥 쭉 넘어가 보려 합니다. 호남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광주를 생각하면서 만든 거에서 여수하고는 좀 틀립니다. 여수는 그래도 1,300만이 오는 그래도 좀 재미가 있는 꿀잼의 도시다. 광주 전남으로 보면 재정 자립도에서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꿀잼의 도시다. 여수는 단연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주 전남 상대적으로. 근데 광주 같은 데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재미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어른들은 술집도 가고 무등산도 가고 차 타고 외부도 가는데 젊은 사람한테는 아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요. 제가 시장 나간다고 하면 시장 나가든 말든 알아서 하되 되든 말든 제발 광주를 조금 우리들에게 젊은 20, 30대에게 재밌는 도시 좀 만들어 주시오. 맨날 그래요. 근데 고민이에요. 저도. 이런 꿀잼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지역에 꿈이 있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런 고민으로 이제 제가 대선 후보 공약으로 7가지 공약 좀 해보시오 라고 이제 지난 월요일입니까 제가 이제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얼마나 이걸 받을지, 홍준표 후보나 또는 그쪽 야당 후보가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는데 7가지를 좀 던져봤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전남 도당 또는 우리 저 광주시 땅, 전북 도당 송갑석, 김승남, 김성주 위원장들한테도 제가 좀 보내봤고 얘기를 좀 풀어봐라. 도가 행정이 못 푸는 것도 당은 그냥 선제적으로 푼다. 당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행정은 아무래도 좀 뒤따라갈 수밖에 없어. 당은요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거 내질를 수가 있어요. 공약이라는 명분하에. 이재명표 공약. 제가 문재인 공약을 2017년에요. 제가 문재인 공약을 이걸 호남 8831 공약을 이거 문재인의 광주 전남 공약이었거든요. 제가 만들었고 제가 발표를 했어요. 발표할 때 그때 공약 책임자인 윤호중, 전해철 다 내놓으라 그랬어요. 광주시청에서 발표했는데 이때 발표한 것 중에 전남 같은 경우는 한전 공대도 있고 광주 대구 내륙 달빛철도 건설, 광주남 상생공항로 한전 공대, 국립심혈관센터, 5.18 전문에 5.18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전남은 그때 이쪽에는 뭐 광양항 항만 개발, 호남 고속철 2단계 완공 뭐 이런 거에 들어간 거죠. 그때 이제 여수 묘도에 그 LNG 허브 만드는 건 마지막에 빠졌는데, 이 공약을 이제 이재명 후보 뽑혔으니까 우리가 정권을 이어간다고 전제할 때 광주 전남이 잘 만들어서 집어 넣어놔야지 이것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인수위 과정에서 채택돼야지 다음 새 정부에서 우리 지역에 뭐가 오거나 말거나 하지. 우리 시장님도 공지에 계셔보셨고 여러분도 공지에 계셨지만 그 국정과제 로드맵에 안 들어가면요 기재부나 이러면서 그거 없는데요, 대통령이 한 공약 아닌데요, 이렇게 퉁 쳐버리면 있는 것도 지금 뻐기고 들어가야 되는데 없으면요 이게 참 일하기 힘들 거예요. 이걸 잘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두 달 사이는 시도당, 공직자, 시군구 모든 사람은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때 2017년에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문재인 상황실장을 했어요. 문재인 후보의 상황실장을. 제가 이제 그 전에 독일 베를린으로 한 1년 반 동안 베를린 대학에서 놀려고 가서 놀고 있는데, 탄핵이 돼서 이제 한 7개월 만에 귀국을 해버렸죠. 그 재밌게 막 독일의 기업들도 보고, 대학에서 이제 독일의 연방 정치인들도 만나 놀고, 독일은 이제 말은 한마디도 못해요. 다 구글 번역기 있고 다 되잖아요. 또 필요하면 독일 유학생들 이렇게 좀 통역비 좀 주면 다 얼마든지, 언어 한마디도 안 통해도, 독일어 안 통해도 다 됩니다. 독일 국회의원들, 독일의 기업들, 주로 저는 에너지 기업을 많이 방문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원래 전기과고 이제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보러 가서 들어와서 상황실장을 하는데, 그때 광주 전남 문재인 정책을 만든 팀이 3팀이 있었어요. 지병문 전남대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팀, 광주대의 이민홍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팀, 또 EJ라고 옛날 그 전남 외투 그 외국인 투자 유치단 거기 단장했던 3개 팀이 있는데, 공약을 내일 모레 이제 선거인데, 그때는 갑자기 선거가 치러진 거. 그래서 제가 서울로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렇게 공약 좀 내놔보시오. 공통분모 빼고. 이걸 가지고 광주에 제 사무실에 와서 전남에서 3분, 광주시에 3분, 일요일 아침 한 4, 5시간 만져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인가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해야만 이것이 뭐 나태주의 꽃 뭡니까 뭐처럼 불러줘야만 꽃이 되고 사람이 되고 뭐가 되니까 불러줘야 되지, 이거 숨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때 만든 것이 광주 8개, 전남 8개, 공통공약 3, 영호남 공약 1, 달빛 내륙철도, 이렇게 이제 8831이라고 제가 네이밍을 붙여서, 이때 이걸 담당했던 사람이 정태호 지금 국회의원이 이 실무를 담당했어요. 이걸 총괄한 사람이 윤호중 지금 원내대표가 윤호중이었고, 그래서 윤호중, 정태호는 그때 안 왔고, 전해철 의원이 특보단장이어서 후보 우리도요, 만약 여수에서 공약을 이제 한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도 표어들로 여수 올 거 아닙니까? 또 홍준표, 왜 자꾸 홍준표 윤석열인지 홍준표인지 자꾸 홍준표가 되기를 바란 것처럼, 뭐 야당 누가 됐든 여야 가릴 거 없이 오면요, 반드시 대선 후보 정책팀하고 연결해서 여수에 가장 큰 거 1-2개, 뭐 많으면 안 되고 하나 또는 2개는 딱 짬매놔야 됩니다. 큰 걸로. 이거 해주시오. 대통령 되면 해주시오. 발표해 주시오. 대선 후보 입으로 발표를 하게 해야 돼요. 또는 입이거나 그 캠프에 어떤 누구, 저 같으면 상황실장인데가 그걸 잘 뭐 다 있으시겠죠. 그런데 있는 것 중에 가장 그럴듯한 거, 딱 거부 못하는 거, 그걸 만들어서 미리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정책팀 누구하고, 또 저쪽 야당 캠프의 정책팀, 지방 공약을 만든 팀장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하고 딱 해서 해줘야 돼. 인맥 다 동원해서. 이것이 들어가줘야지 다음 지자체장이, 우리 시장님이 다음에 하더라도 나 이거 할란다 하고 중앙부처 힘을 끌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져요. 제 경험에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큰 소리를 좀 쳤어요. 봐라, 대통령 공약인데 누구 왜 그러냐. 그래서 한전공대도요, 계속 교육부에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절차 밟으면 이건 내년, 한전공대가 내년에 학생을 모집해요. 대학원생 600명, 일반 그 학부생 300명인가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 거예요, 저거. 그래서 제가 차관님들 좀 봅시다. 이거 아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예요. 이거 뒤질 거예요. 잘못하면 뒤지요. 심혈관센터 장성하고 공동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걸 막 복지부 사람들은 오송으로 갑시다, 부산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조용히 불러요.
아니 이거 여사님이 관심 갖는 이거 사업이요. 내가 일러부요. 일러부면 뒤지요. 진짜요. 이건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국정과제에 집어넣어야 돼요. 무조건. 뭐 다 된 것 같은데 이건 처음 다시. 저는 이제 뭐 1시간 10분이 넘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오늘 제가 그냥 제 신변 잡기 말씀드렸는데 공직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국회에 있을 때도 복지부나 행안부, 국토부 제가 정무위도 해보면서 공직자 만나보면 진짜 고생들을 하시더라고. 특히 국회에서 갑질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많이 했고 힘들어요. 근데 시대가 이제 내년에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잖아요. 새 정부, 뭐 꼭 새 정부를 뭐 우리 정부다 저쪽 정부다가 아니라 새 정부로 들어설 때 우리 지역 지방이 살 길이 뭘까? 이걸 찾는데 지금 잠시 현안 사업을 설령 못 하더라도 이걸 찾아서 그 후보의 입으로를 통해서 발표하게 만드는 것. 제가 볼 땐 여수 엑스포 후속 작업 이것은 글쎄 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클까? 그럼 뭘까? 여수 뭐 여순 사건 특별법도 됐고 뭘까?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까 7가지 337 공약 제가 제 홈페이지 저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 중에 저는 의료도시 광주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지금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그 메이오 클리닉이 전 세계 병원 하면 1등인데 왜 1등이냐면 치료가 중요한 게 치료와 치유가 원스톱으로 아주 좋은. 우리 한번 병 걸려보면 아파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보호자가 힘들잖아요. 다 서울로 가야 되고. 그래서 중성자 가속기라는 치료용 중성자 가속기를 도입해서 치료와 의료가 한꺼번에 되는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 한 도시를 통째로 의료도시로. 거기에는 상당히 특혜가 있고 치료와 치유가 함께 되는 휴양하면서 치료하면서 환자든 보호자든 치료하면서 치유하고 전 세계의 중성자 가속기가 지금 중국에가 한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 유럽에도 한두 대 있고 그러니까 암 치료에 지금 이제 저쪽 고향에 일산에 있는 그 암센터에 가보면 양성자 치료기도 있고 지금 항암 치료기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 기장 같은 데는 지금 서울대병원하고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그 중성자 가속기 도입이고 그건 돈은 별로 안 들어요. 한 3천억 안팎인데 그건 가속기고 저는 더 나아가서 제가 만약 한번 해볼 수만 있다면 입법을 통해서 통째로 한 지역을 의료 도시로 통째로 묶어버리는 상당히 넓은 지역을 그래서 그 지역은 치료하고 치유하는 데의 그러니까 거기는 관광 치료 관광도 들어가겠죠. 뭐 거기는 그러면 지금 의료법을 넘어선 특별법이 되겠죠. 지금 의료법은 관광이나 저 비영리, 영리는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걸 포함된 어떤 지역으로 한번 저는 지금 구상을 막 해보고 있어요. 대선 후보한테 나는 그거 하나는 해보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광주에 한전공대도 있고 전대병원도 있고 뭐 여수는 이제 국립병원이 없고 종합병원이 없지요. 여수 쪽은 없어서 이제 그런데 전남은 지금 현재 의료 그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현재 의료인이 부족하다. 특히 의료 인력을 키워놓으면 다 서울로 가버린다. 전대의대 나온 사람 절반은 서울로 가버려요. 전대의대 로스쿨 나온 사람 우리가 막 전남도 동창에서 와 여러분 우리 모교 장학금 줍시다 막 해서 로스쿨 키워놓으면 절반은 서울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 법. 매년 300명씩을 내야 돼. 이 사람은 그 지역에 공공의료에 한 10년씩 근무하다가 개인 영업을 하든지 서울로 가든지 하도록 하자. 이런 공공의료 정책을 제가 그 청와대에 있을 때 엄청나게 그것도 청와대 내에서 갈렸어요. 내가 막 악을 쓰면서
진짜 막 회의하다가 나 안 해, 나 가불어. 그거 막 뛰쳐나와 적도 있어요. 그냥 그 우리끼리 이제 수석들끼리 수석 몇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쟁점 있는 걸 협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막 하다가 안 해, 나 가불어. 막 가불어. 집에 그날 이제 조퇴해버리고 어디 짝이 서산 아빠도 놀러 간다고 진짜 제가 가불었어요. 금요일 오후에 2시경에 회의하다가 말이 안 돼. 합리적인 말을 해서 안 되면 끝끝내 합리적으로 하는 건 바보지요. 그때는 판을 깨버려야 돼요. 네, 안 해, 나 가불어. 나 사표 내볼 거야. 본다고 사표 내보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달래요. 그 다음에 강수석, 이건 이렇게 양보하고 타협 좀 하세요. 제가 야당이 저를 파트너로 좋아한 이유가, 대통령이 저를 그렇게 봤던 이유가, 제가 야당하고 항상 협상을 할 때, 이건 협상에 저만 갖고 있는 기술인데 그냥 재미없는 야담인데, 제가 야당하고 정책위 의장도 하고 또 옛날 정세균 비서실장도 하고 또 행안위 제가 예결위 간사도 했습니다. 할 때 야당하고 협상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앉으면 그 상대 파트너한테 예를 들면 이제 말은 공손해야죠. A 의원 나 알지요. 나는 안 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되는 건 그냥 저 협조한 거 알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괜히 논쟁하고 안 되는 거 말싸움하고 그러기 없게 합니다. 기현이 그렇게 하렵니까 어쩌랍니까? 저는 그리고 싸울 때요, 제가 야당 의원한테 사람들은 칼을 주고 싸울 때 이렇게 엉덩이를 빼고 싸운데 저는 항상 제 왼팔을 당신한테 잘릴 걸 주고 대신 내 칼로 당신 목을 칠 준비를 하고 난 싸웁니다. 나는 내가 엉덩이 빼고 안 싸웁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제 내 팔 잘리고 당신 목 잘리고 끝날랍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좋게 합의하랍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좋게 갑시다. 우리 제가 12년에 예결위 간사를 할 때 그 전 4년 동안 계속 날치기가 되거나 싸우거나 난장판이 됐어요. 저 때 2012년 12년 예결위 간사할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예결위 간사할 때 여야 잘 합의해서 그때 광주 전남이 저 때문에 예산으로 재미 좀 봤죠. 역대 제가 광주 전남에 내려놓은 그때 국회에서 예산은 지금도 기록을 못 깨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까놓고 협상 방식을 제안을 하니까 잘 됐는데 뭔 이야기하다 고리 갔더라. 아무튼 뭐 결론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시장님이 그냥 끝끝내 들어주셔서 제가 1분이라도 빨리 끝내보고 싶어서 마음이 저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남의 미래를 여는 지자체 협력 방안에 대하여 열강을 해주신 강기정 정무수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직자 아카데미 특별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